뉴욕시 의원이 근무 시간 외에 전송된 이메일 등을 원천 봉쇄할 권리에 관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시가 노점 상인들인 음식 카트나 음식 트럭에도 일반 식당처럼 음식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맨하탄 9.11 테러 기념관 옆에 설치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상징 조형물이 논란 끝에 철거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방국세청이 상당수 직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시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원이 근무 시간 외에 전송된 이메일 등을 원천 봉쇄할 권리에 관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시의원 라파엘 에스피날은 전화와 이메일은 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일이 끝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업무 연락차 오는 전화와 이메일을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회사 상사들은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인데도 계속 업무와 관련된 전화, 텍스트, 이메일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10명 이상을 고용한 개인 회사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재고용을 해야 하고 해당 고용인에게 보상금으로 $2,500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시의 최고 건당 $1,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전화를 금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청문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발의자인 에스피날은 발의 후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다면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해도 이러한 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가 노점 상인들인 음식 카트나 음식 트럭에도 일반 식당처럼 음식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ABC 등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약 5,500개의 등록된 음식 카트와 음식 트럭이 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정기적인 인스펙션을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카트와 트럭에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한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뉴욕시 전체의 음식 카트와 음식 트럭에 등급을 매기는 일은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맨하탄 9.11 테러 기념관 옆에 설치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상징 조형물이 논란 끝에 철거됩니다. 문제가 된 조형물은 G20 국가를 상징하는 캔디네이션이라는 설치 전시의 일부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2m 크기의 대형 사탕을 감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미 2011년부터 뉴욕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선보인 바 있지만 이번 전시 장소가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 옆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1년 9.11 테러 당시 여객기 납치를 주도했던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은 전시 장소를 JFK 국제공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급료를 지급할 자금을 구했다며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7일 전 직원에게 오는 22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윌리엄 토드 운영 담당 부차관 명의의 통지문은 오는 일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대부분 직원에게 급료로 지급할 자금을 구했다며 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한 데 대한 급료는 즉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지문은 이어 국무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국내 사무소에 모든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셧다운 사태 속에 국무부 측이 직원 급료로 지급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현재 남아있는 운영자금 잔고 등을 직원 급여로 전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급료 산정 기간인 내달 14일까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연성을 발휘할 또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게 국무부 측의 계획입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로 일부 정보기관들은 업무를 중단했고 일부 기관들은 직원 무급 근무 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방국세청이 상당수 직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원천 징수액과 예납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IRS는 셧다운으로 강제 무급 휴가 상태인 직원 가운데 4만 6천 명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로 소득세 신고 접수와 세금 환급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전국 재무공무원 노동조합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무급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60% 이상의 직원이 복귀함에 따라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금 보고 접수와 환급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RS 웹사이트의 정상 운영으로 소득증명서 발급도 재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날아오는 미사일은 반드시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시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어디서 어느 때든 발사되는 그 어떤 미사일이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전략 발표 행사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방어 역량이 세계 어느 곳도 필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시점과 맞물려 압박성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새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특별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발표한 미사일 방어 전략은 지상 기반을 탈피해 우주 공간에서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 사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권력 기싸움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련 규정상 하원 의장은 해외 출장 시 군용기 사용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해외 순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용기 사용 승인 요청을 출발 몇 시간 전에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오는 29일 의회에서 예정된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종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대척점에 선 민주당 1인자 펠로시 의장 간의 장외 서신 공방이 날카롭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에 남아 있으라며 셧다운 사태를 이유로 들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진 중이던 7일간의 벨기에,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출장에 대한 연기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일원인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5학년처럼 행동하는 일이 지난 2년간 너무 자주 있었다며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든 단계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체류 중인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 협의에 이어 북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남북 실무자 간 협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북측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스웨덴 현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남북 간, 북미 간뿐만 아니라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 중 하나로 추정되는 백상아리가 하와이 해안 인근에서 목격됐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하와이 오하우 섬 주변에서 잠수부들이 6m 크기의 암컷 백상아리를 목격했습니다. 이 상어는 다른 상어들이 향유 고래의 시신으로 포식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해양생물학자 겸 잠수부인 오션 램지는 뱀상어 몇 마리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컷 백상아리가 나타났다며 그러자 다른 상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not a lot of sympathy for sharks because of the way they're portrayed in media and they don't have the cute cuddly appearance. So I'm in this split where I'm trying to share images that show that we can peacefully coexist. 램지는 이 백상아리가 나이는 최소 50세에 몸무게는 2.5톤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몸집이 옆으로 많이 퍼져 있었고 임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램지는 말했습니다. 이 백상아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로 기록된 딥블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딥블루와 비슷한 표식이 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딥블루는 몇 년 전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멕시코 과달루페 섬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연안은 수온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백상아리가 관측되는 일이 드문 곳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용의자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27살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브루클린 프랭클린 애비뉴역에서 오전 1시 15분경 열차에 탑승한 직후 용의자가 키스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용의자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어폰과 함께 지갑에서 $47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노란색 조끼, 회색 후드가 있는 운동복, 검은색 코트, 오렌지색 스웨터,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신발을 착용한 키 5피트 7인치 정도의 흑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30살의 남성 윌리엄 오티즈가 어머니의 집 앞에서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오티즈의 친형도 19개월 전 총을 맞고 숨진 사실이 드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티스는 목요일 오후 친형의 묘비 비용 지불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어머니가 사는 라파예트 가든 하우스로 가던 중 아파트 앞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형의 살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브라이언 캐슬러 경관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쓰레기 수거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28살의 캐슬러는 지난 수요일 8시 15분경 페렌베이 파크 지역 쇼로드를 달리다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캐슬러는 병원 이송 1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500피트 정도 떨어진 도로가 빙판이었음을 발견하고 캐슬러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캐슬러는 지난 4월 경찰이 된 신참이어서 동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전체 직원의 약 18%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아은행은 이번 인상으로 현재 영업망을 갖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을 크게 넘어서는 동일한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이 약 6,52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시 관광산업이 화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관광산업을 관장하는 NYCN 컴퍼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뉴욕시 방문객이 역대 최고를 갱신했는데 전년인 2017년 6,280만 명을 크게 뛰어넘은 것입니다.
대부분인 5,160여만 명은 미국 내 타 지역에서 뉴욕시를 찾았으며 해외에서 온 방문객은 1,35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 의원이 연방하원 아시안 태평양 코커스 부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맹 의원은 아울러 아시안 태평양 코커스 산하 세출 태스크포스 의장에 재선임됐습니다. 맹 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계의 주요 이슈를 연방의회에 전달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펠팍 상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1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부정투표 주장과 공금 횡령 등 각종 법정 분쟁에 대해 원고 측과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원고 측이 재선거를 원하기 때문에 16일부로 권영진 회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상임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해 공식 사퇴가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쿠아비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는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공기, 네. 공기 정화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제가 이제 중국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네. 중국에는 100m가 넘는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 있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100m 넘게 크게 설치를 했는데 네. 뭐 한 15% 이상 효과가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제 공기청정기는 어떤 공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의 가전 제품이 됐네요. 네. 특히나 뭐 아이 있는 집이나 이런 집에서 또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던데. 이제 네. 공기청정기에 대한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엘러지가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뭐 비염이 있는 분이라든가 또 뭐 천식 같은데 어떤 공간 좁은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큼은 네네. 뭐 다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그래도 공기청정기로 깨끗한 공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그 필터의 종류도 또 많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는 사실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네. 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집전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간 뭐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필터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제품들은 처음에 큰 먼지를 걸러주는 망이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조금 더 미세한 먼지를 걸러주는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걸러주는 그런 필터를 또 하나 장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카본, 그래서 숯이 들어가서 네. 이제 탈취, 냄새라든가 네네. 뭐 악취 같은 걸 이제 잡아주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헤파 필터가 어떤 미세먼지 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필터를 헤파 필터를 써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많이 이제 걸러주는 그런 어떤 공기 순환 방식, 필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레커멘하는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의 선택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공기청정기는 어떨 때 가끔 식당에 가면 하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저게 워킹을 할까 가끔 의심은 돼요. 너무 큰 공간에 네네. 아무리 커도 그런 의심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공기청정기는 100불, 200불에서 1000불, 2000불 이렇게 많은 그 공기청정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싼 뭐 만약에 뭐 1,400불짜리를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뭐 300-400불, 300불 뭐 라운드 네. 그런 거를 몇 개 더 사서 네네. 공간에 몇 개 설치하는 거가 훨씬 더 네네. 제가 볼 때는 레커멘드 할 만한 네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네네. 뭐 물론 나는 뭐 모양을 봐서 아니면 뭔가 디자인을 봐서 내가 하나를 뭐 비싸게 주고 사겠다. 그거는 이제 이소케예요. 그렇지만 어떤 여러 정말 성능 면에서는 정말 내가 필요한 면에 이렇게 공간에 조그맣게 나눠서 네. 오히려 조그만 사이즈를
몇 개 더 놓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거기-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마다 하나씩 놓는다든지 제가 볼 이런 때는 식으로 네. 이제 방마다 아니면은 네. 어떤 그 공간에 네. 몇 개를 더 놓는 거가 가격에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네, 네. 여러 대를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그 필터 이제 뭐 때가 되면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그렇죠. 필터 가격은 뭐 40~50불에서 뭐 300불, 400불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합리적인 이제 그 소비를 하자면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300~400불짜리 필터를 하나 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불, 30불에서 100불, 네. 150불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대를 써서 돌리는 최대한 거- 자주 예. 바꿔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비싼 예. 거 하나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 네, 네. 필터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그 적당한 가격에 네네. 여러 대를 갈아 쓰는 거가 네.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그런 공기청정기는 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비가 중요해요. 그렇죠. 중간에 많은 제가 보면은 좋은 청정기는 사놨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네. 필터를 못 갈고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지 마시고 편한 가격에 사셔서 그 유지비가 어떤 그 편한 가격에 유지될 수 감당을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유지비로. 그렇죠. 네네. 필터를 갈아주는 게 중요하지 네. 그 공기청정기를 비싼 거를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